자, 심화이론 과정 2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를 보세요. 197페이지 하단에 양호리번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상업 입지론을 말씀드리는 거죠. 상업 입지론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생각하시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해석합시다. 여기에 이제 A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A 도시가 있고,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A 도시, B 도시인데 두 도시 사이에 고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객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고객을 A 도시도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 이때 상권의 경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A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유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유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인력. 자, 유인할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 이건 뭡니까? 잡아 당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뉴턴의 중력론을 활용해서 유인력은 어떤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리에 뭡니까?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험도 이분일 때 말 바꾸기에서 틀린 문장으로 출제된 겁니다. 지난 시험 이래왔어요.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X 잘못되어 있다라는 점. 크기에는 어떻다? 비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면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레일리는 이제 크기를 인구수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인구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인력 이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여기 보세요. 자, 유인력이다. 자, 이는 식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자,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분모 분자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비례하는 건 뭐가 됩니까? 분자값이 됩니다. 크기. 자, 분자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비례하는 건 뭡니까? 분모값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레일리는 크기를 뭘 고려했습니까?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음 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확히 기억합시다.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버리면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그와 같은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외워 놓으시면 레일리의 모형이나 앞으로 배우게 될 허풍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계산문제 다 풀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공식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레일리의 공식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따로 외울 필요 없으니까 아예 우리 교수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 공식만 하나 정확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A 도시가 있고요.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A 도시의 인구는 7만 명입니다. 다음 B 도시의 인구 역시 7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도 사이에 이처럼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존재하는 고객들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A도시 인구수 얼마입니까? 7만 명이지요. A도시 인구수 7만 명이다. B도시 인구수 얼마입니까? 7만 명이에요. 인구가 같네요. 인구 같다는 이야기는 레이하면 크기가 어때?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자,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됐으니까 크기가 같으면 잡았던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중간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 처음 인구수 같다. 크기 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에서 형성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이 중간점 형성된다. 그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있는 고객들은 어때? 물건 사러 A도시로 간다. A도시가 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고객들은 물건 사러 어때? B도시로 간다. B도시가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합시다. 여기에 A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B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이제 A 도시의 인구는 42만 명이 되겠고요. B 도시의 인구는 어때? 7만 명이 된다. 하필이면 이제 7만 40면 7만. 사실 우리 시험에 요즘에 이 수치가 어때? 다 출제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조금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출된 이와 같은 수치로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계산 문제 풀이 테마트 강의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 수치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A와 B 두 사이에 지금 고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존재 고객을 A 도시도 유인할 수 있고 B 도시도 유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때 상권의 경계는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살펴봅시다. 이제 여기 보니까 A 도시 인구는 42만 명이다. B 도시 인구는 7만 명이다. 인구수가 다르네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정확히 중간점이다. 할 수 있어요? 아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인력 고객의 힘은 크기, 즉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이야기. 크게 갈수록 고객을 더 많이 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상권 경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오히려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이제 인구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크기가 크다는 이야기죠. 크게 클수록 유인력은 크게 비례한다죠. 크게 클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크게 클수록 유인할 수 있는 고객을 잡았다는 힘은 더 커지겠지요.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간다. 그래서 상권 경계는 오히려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결국 규모가 큰 쪽에 더 멀리 형성이 되고 규모가 작은 쪽에 더 가깝게 형성이 된다. 뭐 때문입니까? 규모 클수록, 즉 인구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해 간다. 그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는 이 고객들은 물건 사러 A 도시로 가는 거지요. 여긴 고객들은 물건 사러 B 도시로 한다. 그럼 이 고객들은 A 도시가 유인하는 거고 이 고객들은 B 도시가 유인한다. 그래서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이 생각하시고 상권은 오히려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다. 주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이 여름교재 190페이지 양과립은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밑줄 그어드렸죠? 기본 이론 과정에서 밑줄 그은 내용만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8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190 하단 보시면 연습 문제다 나와 있죠? 27회 때 출제했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보시면 이제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C 도시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경우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묻고 있지요. 단 C 도시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도시, B 도시선 구매량수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박스를 보세요. A 도시 인구수는 40만 명이다라는 겁니다. 40만 명. 자, B도시 인구수는 어때? 10만 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C도시 인구수는 이제 5만 명이 되겠습니다. 5만 명. 자,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는 C도시와 A도시 거리는 어때? 10km다. 다음 C도시와 B도시 간의 거리는 어때? 5km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 주어진 조건만 우리가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는데 먼저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C도시. 자, 이제 구매자 몇 명입니까? 5만 명이다. C도시 인구는 5만 명이에요. 5만 명인데 5만 명 모두가
모두가 구매자란 이야기고 A 도시와 B 도시는 물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도시 인구 5만 명 모두가 구매자니까 5만 명을 계산한다. 이 5만 명을 계산해서 과연 A 도시가 몇 명을 유인하고 B 도시가 몇 명을 유인할 것인가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A도 유인할 수 있고 B도 유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A의 유인력입니다. 자, 유인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이제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암기상이라고 그랬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다. 거리는 얼마입니까? 10이죠. 10의 제곱분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뭘 구한다? 인구수. A도시 인구는 얼마입니까? 4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 값 계산해 봅시다. 자, 40만을 10의 제곱인 100으로 어때? 나눠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의 제곱은 100이다. 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간혹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 10으로 두 번 나눠준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산해 봅시다. 이제 40만 나누기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천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유인력은 어때? 4천이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 B의 유인력 또 계산해 봅시다. 똑같은 요리 하시면 되겠죠. 자, 거리 얼마입니까? 5지요. 거리의 제곱이다. 5의 제곱이죠. 자, 다음 크기는 뭡니까? 인구수 얼마입니까? 10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인력은 어떻게 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10만 나누기 5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5죠? 생각나면 5로 두 번 나눠준다는 겁니다. 25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4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제 A의 유인력도 4천이고 B의 유인력도 4천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A가 얼마나 유인할 수 있냐 확률을 구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확률 구해버린다. 그럼 자, A가 얼마나 있으냐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전체는 뭡니까? A도 유인할 수 있고 B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의 합이 되겠죠. 이 중에 A가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A가 유인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한다는 겁니다. 구한다. 그럼 자 보세요. A와 B의 유인력의 합은 얼마입니까? 8천이지요. 8천. 이때 A의 유인력은 얼마입니까? 4천이 되겠다라는 결국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0.5 얼마입니까? 5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A가 유인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다. 이때 이제 확률 50%인데 이때 확률이 결국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확률이 뭘 의미합니까? 인구 유인 비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구 유인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A는 어때? 50%를 유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이 자체는 인구 유인 비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A는 50%를 유인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5만 명 모두가 구매자인데 5만 모두가 A나 B에서만 물건 산다 그랬지요. 그럼 5만 명 대상에서 50%니까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2만 5천 명을 유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A가 2만 5천 명을 유인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2만 5천 명 누가 유인합니까? B가 유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5만 명 모두가 구매자. 5만 명 대상에서 이쪽이 50%니까 이쪽도 50% 됐죠? A도시 2만 5천 명, B도시 2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계산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지요. A도시 2만 5천 명, B도시 2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풀어드렸는데 조금 더 숙달이 되시면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딱 A와 B 두 도시만 있다는 이야기. 두 도시만 있는데 유인력이 같네요. 그럼 유인력이 같다면 당연히 유인의 힘이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어때? 유인력이 같으면 유인의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우리 확률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이제 유인력이 같으니까 C도 친구 5만 명 모두가 대상이지요. 5만 모두가 대상인데 둘이 어때? 유인의 힘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5만 명 1통에서 어때? 2만 5천, 2만 5씩 2만 5천 명, 2만 5천 명씩 유인한다. 바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유인력이 같으니까 딱 두 개의 도시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개의 도시만 있는데 두 도시의 유인력이 같다는 이야기는 유인할 수 있는 힘이 똑같다. 그 이야기죠. 결국 확률 이 자체가 어때? 5대5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구 유인 비율이 5대5로 똑같기 때문에
결국 총 5만 명 중에 2만 5천 명씩 유인한다. 바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가면서 익혀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드렸어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어때? 패턴이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뀐다는 이야기. 여기는 이 숫자만 바뀌는 겁니다. 패턴 똑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이것은 공시와 딱 기하자. 유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의 적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199페이지예요. 양을 3번 보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소리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사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다. 이를 어때? 응용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또는 B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는 소매에서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이지요.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이 같은 분기점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결국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또는 B로부터 몇 킬로 떨어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일 통해서 우리가 분기점을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분기점인데 사실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는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 구하는 공식과 B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 될 것인가 구하는 공식이 어때?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두 개 공식 다 외우려면 머리가 빠개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우리 항상 A를 기준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A를 기준해서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것만 찾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총 이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B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 이걸 물어도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A를 기준해서 상권의 경계 분기점의 위치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계시면 되겠지요. 이제 1 플러스 A를 기준하니까 분모가 어때? A가 되겠지요. A의 면적에 대한 B의 면적이다. 이 표시입니다. 자, A를 기준해서 A가 기준의 분모값이 되겠죠. A의 면적분의 B의 면적, 여기에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A에서 B까지 어때? 거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어렵지만 공식 하나 또 기억합시다. 이제 A로부터 우리는 A를 기준으로 했어요.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될 것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A의 면적분의 B의 면적이 제곱근이다. 그리고 분자는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18회 때 출제된 기출문제인데 사실 18회 때 한 번 출제되고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이제 공식 설명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봅시다. 어떤 한 도시에 쇼핑센터 A와 다른 한 도시에 쇼핑센터 B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 쇼핑센터 A와 쇼핑센터 B가 있다, 그 이야기지요. 두 쇼핑센터 거리는 8km이다. 자, 두 쇼핑센터 거리는 8km가 되겠습니다. A의 면적은 1000 제곱미터가 되겠고, B의 면적은 9000 제곱미터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 어디인가? 결국 어떤 분기점, 이걸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항상 A를 기준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A를 기준해서 구할 때는 이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자, 1 플러스 A의 면적입니다. A를 기준이니까 A가 분모값이 A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이 되겠죠. 1000. 다음 B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9000이 되겠죠. 여기에 제곱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8km가 되겠다. 이 값을 계산이 돼서 어때?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바로 쉽게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곱근 2분부터 풀어야 되겠지요. 자, 약분하면 동그라미 3개씩 어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1분의 9니까 9잖아요. 9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자, 이제 9의 제곱근은 얼마예요? 3이 된다는 겁니다. 3이 된다. 네, 그렇지만 또 공부를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9의 제곱근이 3이다. 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이 가지신 일반 계산기 있죠? 이 일반 계산기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9 눌러보세요. 9. 9 누르셨죠? 물론 계산기 켜고 나서 9 누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 계산기에 루트 한번 찾아보세요. 루트 어때? 찾으셨나요? 루트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잖아요. 3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9의 조건 3이다 알았습니다. 그럼 자, 이 값이 3이 되겠죠. 그럼 1에 자, 이 값이 3이니까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4분의 8이니까 결국 2가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A로부터 얼마 떨어지면 상권의 경계 분기점에서 이걸 구했잖아요. 자, 결국 이때 A로부터 우리 항상 A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A로부터 2km 떨어진 점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되겠다.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A로부터 묻고 있으면 2km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B로부터 묻고 있으면 우리가 공식을 몰라도 그래서 A로부터 2km 되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을 찾잖아요. 그럼 B로부터는 몇 킬로일까요? 총 8km니까 결국은 B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진 점이 되겠어요? 6km. B로부터는 6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공식 두 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총 8km인데 A로부터 2km 떨어진 점이니까 당연히 B로부터는 6km 떨어진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는 A로부터 묻고 있지요. A로부터 몇 킬로입니까? 2km가 되겠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찾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유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름교재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는 양호 4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소개인데 이분은 먼저 이 생각하세요.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살펴드렸어요. 그럼 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어떻습니까? 두 도시 또는 두 상점만 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도시가 존재한다. 두 개의 상점만이 존재한다. 이때는 아주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도시를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도시 이 같은 경우에는 쇼핑센터 또는 백화점입니다. 대형 할인점이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매 중심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는 이 모양에 적합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레일리의 소멸 법칙이나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또는 두 상점을 가정하기 때문에 구매 중점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는 적합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게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은 결국 대도시의 쇼핑 패턴에 적합한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와 같은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도 불리운 용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중심지 이론이다, 확률 모델이다, 중용 모형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또는 확률 모형, 확률 모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허프는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이론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 이를 아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태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이론화시켰다. 따라서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확률서 불어한다 해서 확률론적인
예, 확률론적인 예,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의 개성이나 소비 행태,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이죠. 행동과 태도. 행동과 태도. 자, 이를 중시한 미시적 분석이다. 우리 소비자를 대상이니까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다음, 확률로서 풀어야겠다. 확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냐.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멀리서 물건 삽니까? 가까운 곳 삽니까? 그렇죠. 야, 가까운 곳에서 물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A 상점, B 상점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상점 이렇게 표현되고 뭐 쇼핑센터 표현되고 백화점 표현되고 대형 할인점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점이다 생각합시다. A 상점의 매장 면적이 5천 제곱미터입니다. B 상점의 매장 면적도 5천 제곱미터다라냐.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A 상점까지는 10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죠. 당연히 어때? 매장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당연히 거리가 어때? 가까운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건 사러 A 상점으로 가겠다. 그럼 A 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어때? 요인한다. 할 수 있게. 이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에서 이제 크기가 같으면 가까운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야. 쉽게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는 치고는 품목이 똑같다는 이야기. 똑같으면 당연히 가까운 쪽으로 가겠지요. 이게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예상합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천 제곱미터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만 제곱미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가야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다. 그래서 A까지도 10km 떨어져 있고 B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거리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렇다면 규모가 큰 쪽으로 갑니까? 작은 쪽으로 갑니까? 큰 쪽으로 가겠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규모가 큰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나는 물건 사러 결국 어디로 가니까 B 상점으로 가겠다. 그래서 B 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요인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매장의 면적, 상점의 면적이 같다면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리가 같다라면 규모가 어때? 큰 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A 상점은 매장 면적이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B 상점은 매장 면적이 2만 제곱미터다. 그럼 이때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까지는 10km, B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긴 나는 물건 사러 A 상점 갈 것인가? B 상점 갈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보세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자 1번 이 사례처럼 매장이 면적이 같다면 크기 같다면 가까운 줄 알겠죠? 크기가 다르네요. 다음 이제 2번 이 사례처럼 거리가 같으면 규모 큰 줄 알겠죠? 그럼 거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 이때는 어떻게 하실까? 결국 여기 나는 물건 사러 때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A는 상대로 자 매장의 규모가 작죠. 무슨 이제 우유라든지 담배, 맥주 이와 같은 편의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 하필이면 우유, 담배, 맥주 우리 집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례가. 자 다음 B 상점이 B 상점은 우유, 담배, 맥주뿐만이 아니라 냉장고나 디지털 TV 이 같은 이제 선매품도 취급을 하고 있다. 규모 크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쉽게 우리가 합시다. 여긴 내가 자 우유 사러 갑니다. 그럼 우유 사러 딸랑 우유만 사는데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운 곳 산다는 이야기예요. A 상점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긴 내가
내가 냉장고 사러 갑니다.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A는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B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 나는 물건 사러 A로도 갈 수도 있지만 B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 있는 A 상점은 비록 매장의 규모는 작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여기는 B 상점은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매장의 규모 크다는 해서 더욱더 다양한 품을 취급하니까 여기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람다면 A 상점도 B 상점도 때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객을 유인할 수 힘이 있겠죠. 얼마큼 고객을 유인하냐. 근데 고객을 유인할 수 힘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가려서 우리 유인력 이렇게 표현하겠죠. 유인력. 그럼 여튼 유인력은 고객을 유인할 수 힘이 있죠. 잡아당긴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뉴턴의 중력모형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역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리나 허프나 마찬가지예요.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일리는 크기를 뭘 고려했어요? 인구수. 그렇지만 허프는 크기를 뭘 고려합니까? 바로 매장의 규모, 매장의 면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레일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어요. 그러나 허프는 거리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리 마찰 계수다. 또는 공간 마찰계수 표현을 쓰겠는데 거리 마찰계수 개념을 도입해서 거리 제곱에 반면 이때 제곱 이 값이어야 돼. 거리 마찰계수 값이에요.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표현을 쓰겠죠. 만약에 거리 마찰계수 3이라면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계수는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서 거리 마찰계수를 2로 가정한다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일리는 거리 맞춰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허프는 거리 맞춰서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또 공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야. 만드는데 유인력은 크기의 비례 자, 마찰수 2로 가져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되는 역시 분모, 분자 관계가 되어 있죠? 논리는 똑같네요. 자, 비례하는 건 뭡니까? 분자. 그래서 비례하는 분자다. 크기가 되겠죠? 다음, 이제 반비례하는 건 뭡니까? 분모다. 마찰수 2로 가져가면 거리의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인력은, 마찰수 2로 가져가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그럼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비례한다. 다음, 마찰수 2로 가져가면 그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크기는 클수록 유인력은 커지고 거리는 가까울수록 유인력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 안 떠오르면 이런 생각하세요. 허프입니다. 아, 허프나 호프나 우리 쓴 시험 아니잖아요. 허프나 호프나. 여러분 호프집 갈 때 어디로 갑니까? 크기가 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거리는 먼 데로 가면 가까운 데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잠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인력 이 공식은 어떻게 잘했어요? 자,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레일이나 허브나 마찬가지예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 커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인력 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일리와 허프의 차이가 있지요. 레일리는 이 크기를 뭘 고려했습니까? 인구수. 그렇지만 허프는 이 크기를 뭘 고려하는 겁니까? 바로 매장의 규모, 매장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일리는 거리 마찰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허프는 이제 거리 마찰수 개념을 도입한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이 이제 허프에 한다면 거리 마찰 계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일반적으로 거리 마찰수 2로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다. 이 표현입니다. 만약에 거리 마찰 3이라면 거리의 3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여튼
우리가 거리 맞춰서 2로 가져면 유인력은 역시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리 맞춰서 2로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A가 여기 고객을 얼마나 유인할 것인가 확률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 그런데 보세요. A도 유인할 수 있고 B도 유인할 수 있죠. 먼저 우리 A의 유인력부터 계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인력은 자, 마찰기술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되겠죠. 거리는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럼 10에 마찰수 2니까 제곱이지요. 2로 가정했습니다. 크기는 매장의 규모다 5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천을 이제 10의 제곱인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자, 5천을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유인력은 50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B의 유인력 계산합시다. 똑같은 요령에서 하시면 되겠죠. 마찰수 2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20이죠. 20 그리고 마찰수 2니까 제곱. 다음 크기는 매장의 규모다. 자, 2만 되겠습니다. 이 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2만을 20의 제곱인 4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만약에 20의 제곱이 400이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20으로 두 번 나누자 그랬지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합시다. 자, 2만 나누기 자, 20으로 두 번 나누자. 20 나누기 20 하면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오죠. 50이 나와서 자, 2만을 20의 제곱인 400으로 나눠줍시다. 자, 2만 나누기 20의 400 하면 얼마입니까? 50.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됐으면서 20의 제곱은 400이니까 400으로 나누는데 잘 안 떠오르면 20으로 두 번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A의 유인력도 50이고 B의 유인력도 어때? 50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먼저 그럼 우리가 A가 얼마나 고객을 위해서 확률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확률 한번 구해보자. 그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A도 유인할 수 있고 B도 유인할 수 있다. 그래서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의 합이 전체가 되겠죠. 이 중에 A가 얼마나 유인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고객을 위해서는 확률이 되겠지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이제 A, B 더하면 어때? 50, 50 나니까 100이 되겠죠? 이 중에 50이니까 결국 0.5, 50%가 되겠습니다. 결국 주어진 조건을 고렸을 때 A 상점이 고객을 위해서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0%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때 확률 이게 어때? 확률 50%라는 걸 알았으니 이때 확률이 뭘 의미할 것인가? 바로 어때?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레일리의 모형을 설명해서 사실은 허프 모형 1통에서도 우리가 풀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레일리 모형에서는 확률 이 자체가 뭡니까? 인구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냐. 인구 유인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요. 반면 허프 모형에 나면 확률 이게 결국 뭡니까? 시장 점유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장 점유율 구하라. 어때? 확률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률 이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일통에서 우리가 이제 이용객 수도 구해 볼 수 있고, 가능 매상고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여기에 인구 30만 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구 30만 명인데 이 중에 60%가 A나 B 상점에서 물건 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인당 월 지출 가능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월 지출 가능 금액이 1인당 10,000원이다. 자, 1인당 1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당 월 지수가 10,000원이다. 뭐 이것도 가정해서 우리 이용객 수 가늠해서 추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해보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인구 몇 명입니까? 30만 명이죠. 그럼 30만 명인데 어때? 이 중에 60%가 A나 B 상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30만 모두가 구매자는 아니죠? 이 중에 구매자는 뭡니까? 60%니까 얼른 계산하면 되겠죠. 30만 명의 60%면 얼마입니까? 18만 명이 되겠다. 그러면 18만 명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18만 명 이 중에서 A 상점이 고객을 얼마나 유였어야 확률이 50% 시장 점유율 50%니까 18만 명 이걸 기준해서 50%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9만 명. 그래서 이용객 수는
이용객수는 자, 9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A, B 두 상점이 있으니까 A가 9만 명이면 B도 때 9만 명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가능 매상고 추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 A 상점 지금 기준한 겁니다. A 상점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률 시장점이 50%죠? 그래서 9만 명을 유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9만 명이다. 근데 9만 명, 9만 명인데 이제 월 지출 가능액이 1인당 얼마를 써요? 10,000원이라 그랬지요. 어때? 이 9만 명이 월 10,000원씩 지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9만 명 곱하기 어때? 10,000원 해버리면 되겠지요. 9만 명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9억이 나올 겁니다. 자, 월, 가능 매상고, 가능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9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월 가능 매상고, 이걸 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확률로서 풀어간다 해서 허프의 모형은 어때?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확률적 풀어다.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때 우리가 확률, 여기에 50% 이걸 구했죠. 그럼 확률 50%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어때? 허프는 세 가지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확률 구할 때 어때? 이제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 고려해야 됐죠? A의 유인력, B 유인력 구할 때 어떻습니까? 처럼 상점까지 거리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상점의 크기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 경쟁 상점의 수 이 자체도 고려가 된다라는 데서 확률, 이를 결정한 요인으로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경쟁 상점 수 이걸 어때? 허프는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또 지난시험에 출제된 지문형 문제였어요. 그럼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요인에서 허프는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뭡니까?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경쟁 상점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A와 B 두 상점만 존재하는데 소비자인 이곳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규모가 어때? 더욱더서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C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어때? 여기는 소비자들은 C 상점도 물건 사러 어때? 가겠죠? 이때는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A도 B도 C도 유인할 수 있으니까 A의 유인력, B의 유인력, C의 유인력 합평이 전체가 되겠죠. 이 중에 A가 얼마나 유인했어? 이렇게 해서 확률, 즉 시장 점유율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경쟁 상점의 수 이 자체도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허프한다면 확률 결정 요인으로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뭡니까? 상점까지의 거리, 상점의 크기, 경쟁 상점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2분을 보니까 구매 중심점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상점 여러 군데 있다. 이때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의 쇼핑 패턴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일리나 컨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사실 레일리나 컨버스 모형은 어떻습니까? 두 도시, 두 상점을 가정하고 있다서 두 도시가 존재하거나 두 상점만이 존재하는 아주 유용한 모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구매 중심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대도시는 적합치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허프 모형 어때? 참 대도시의 쇼핑 패턴에 적합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여기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이제 이분도 앞으로도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데 이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또 요령이 필요하지요. 여기 보세요.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전에 A 상점, B 상점 두 개의 상점만 가정했어요. 그 두 상점인데 두 상점의 유인력이 똑같아요. 그럼 더 이상 계산할 것 없이 유인력이 똑같다는 얘기, 유인할 힘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결국은 A나 B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확률, 즉 시장 점유율은 똑같겠지요. 얼마입니까? 50%대 50% 똑같다. 바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때? 이제 지금 확률 구할 필요 없이 바로 50%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용객 수, 가능 매상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 대비라는데 레일리 모형이나 허프 모형이나 공식은 딱 하나만 기억하자. 복잡한 다 필요 없어. 딱 하나만 기억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리 맞춰서는 2로 가정하고 유인력은 거리의 적분의 크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어떤지 여러분이 참 요령만 익히시다면 얼마든지 전대신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편과로 2번
박스에 공식 들어있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예, 포기한다. 이거 신경 쓰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런 공식 우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거 우리만의 비법 이것만 잘 인수 요령만 익히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허프의 모형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들은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허프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우리 또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집에서 나와가지고 2분 거리에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가 있다는 이야기. 내 집에 나와서 10분 거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그럼 이때는 가깝다 해서 항상 슈퍼만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마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슈퍼를 우리가 저차 중심이다. 이마트를 고차 중심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을 어떻습니까? 저차 중심을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허프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집에서는 아주 오래됐지만 이렇게 또 출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인근의 저차 중심을 반드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X 잘못되어 있죠? 적당 거리에 고차 중심이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은 어때?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허프의 확률력 상고모형 이분도 다 이야기가 됐어요. 이 내용이 여름교재 200페이지에 의의라든지 평월 1번 주요 내용, 평월 2번 소비된 요인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도 이제 기본 이론에서 밑줄을 내용 있죠? 이분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페이지에 연습 문제들 있죠? 이게 이제 지난 28회 때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은 해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랬어요. 제가 여기서 요령 익히자 말씀드렸죠? 이 요령대로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 지금 어때? 심화하는 과제가 병행해서 제가 진행해 드죠. 그때 또 풀어드리고 앞으로 계산 문제 테마트 강의다. 이 과정에서 또 이 문제 때 풀어드릴 겁니다. 저 앞으로 몇 차례도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지만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 때 극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해보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업 입지론 대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양고로 본 넬슨의 소매 입지론, 다음 페이지에 양고로 본 후배 입지효과 시간 법칙이다. 이분들은 거의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상업 입지론이다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4가지를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도 우리 좀 완전 단골 메뉴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상권 모형 이 2가지다. 특히 계산 문제 잘 정리해 보시고 간혹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이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출제했기 때문에 지문으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여름교재 2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2페이지 네 번째부터 점포의 유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도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최근 조금 뜸합니다. 그런데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양을 1번 공간 균배 원리에 따른 점포의 유형이 있다는 이야기. 이때 공간 균배의 원리다라는데 공간 균배에서는 경쟁하는 점포 안에는 공간 어때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걸 공간 균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공간 균배 원리 여기에 입각한다면 점포 유형은 어때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집 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 다음은 집 재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성 점포, 다음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다. 참 4가지 유형이 있다. 개념적으로 그리고 예를 통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여기에 하나의 배후지가 있다는 한 도시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도시인데 이때 집 심성 점포라서 이거 뭡니까? 집 모여든다. 심 어때? 중심
중심. 그래서 배후지 또는 뭐 도시의 중심에 모여 있는 게 유리한 업종 점포를 우리가 집심성 점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 중심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백화점 들어서 있죠. 그래서 집심성 점포 대표내가 뭡니까? 백화점. 다음 도매상 들어볼 수 있겠죠? 보석상, 귀금속점 뭐 대표로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집재성 점포예요. 집 모여든다. 쟤는 있을 제자는 모여 있었느냐. 어떻게 같은 업종 점포끼리 모여 있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여기에 가구점이 있으니까 여기도 가구점 있고 여기도 가구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고객의 기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이제 집재성 점포가 되다. 대표로 가구점, 공구점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서울의 아현동 보면 웨딩 드레스점 쭉 늘어서 있잖아요. 이게 다 집재성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재성 점포예요. 산은 뭡니까? 흩어지는 이야기죠. 분산.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흩어져 있을 때죠.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시에 다닥다닥 붙으시면 서로 불리하다. 자, 동네 슈퍼 붙으시면 서로 불리하죠. 흩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흩어져 있어야 유리한 유형에 보다서 대표로 우리가 자파점, 뭐 세탁소 이 같은 걸 들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국부적 집성 점포라고 해서 이는 특정 지역에만 가면 집중 모여 있다는 이야기. 아무데나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지에 가야 모여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외곽에 이게 돌산이 있네요. 그럼 돌산 아래 가니까 석재상들이 모여있더라. 또 이 도시 외곽 여기가 돌산이 있어요. 석재상입니다. 석재상 아무데나 모이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특정지에 가야만 모여있다. 이게 국부적 집중 점포가 되겠다. 그래서 석재상 뭐 대표이 이해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 균배의 원래각에서 점포형도 네 가지가 있다.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성 점포가 있더라. 그래서 예를 통해서 생각합시다. 자, 백화점, 도매상은 어디에 합니까? 집심성 점포가 되겠죠. 가구점, 공구점입니다. 집재성, 자파점, 세탁소, 산재성. 다음 석재상, 국부적 집성 점포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고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을 봅시다. 하단 보시면 양호 2번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점포의 유형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넣어드렸는데 먼저 편의품이라는 게 있어요. 편의품. 다음은 선매품. 다음은 전문품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편의품이라서는 일상생활용품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일상생활용품 편의품을 취급하는 점포로 편의품점 이렇게 점은 뭡니까? 점포예요. 다음은 이제 고객의 기호가 반영 상품이 있지요. 그래서 고객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물건 사겠다. 이게 이제 선매품이에요. 뭐 대표로 우리에서 말씀드린 가구라든지 웨딩드레스 이 같은 걸 들어보겠죠. 선매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뭡니까? 선매품 점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평가로 이번에 나와 있죠.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선호도 품질 등을 여러 상자 비교하여 구매한 제품을 뭐라 한다? 선매품. 대표님가 가구, 웨딩드레스 이거 같은 게 되겠다. 이런 선매품을 취급한 점포를 선매품 점이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전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품은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야. 아무리 멀다도 사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이야기죠. 다음 또 자 아무리 멀리 가서 사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멀다도 가서 사겠다. 그래서 이처럼 가격이나 교통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전문품이다. 뭐 대표로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들어볼 수 있겠죠? 전문품을 취한 점포로 전문품 점이란다. 이렇게만 여기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을 3번 보세요. 보시면 고객이 상품의 가격이나 교통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며 브랜드 품위 높은 제품을 전문품이라 한다. 전품을 취한 점포를 전문품 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챕터 봅시다. 5번 챕터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다. 이 부분은 이제 출제점도 굉장히 낮은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낮다. 생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205페이지 하단 보세요. 205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지난시험에 출제된 문제네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이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세요.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 미친 영향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의 반비례하고 잘못되어 있죠. 우리 레일리의 소멸치 연다면 유인력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에 뭡니까? 비례한다 그랬죠. 우리 거리좁에 반비례한다라는 이걸 말 바꾸기 했네요. 잘못됐다서 두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고 다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변화했죠. 두 가지가 말이 바뀐 겁니다.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좁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2번 배번은 세 가지 고렸죠. 수송비, 즉 운송비다. 다음 노동력, 노동비지요. 집정력, 집적이익 이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된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이게 배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다음 3번 봅시다.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 즉 레일리의 소매를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안돼야 되겠죠? 다음 4번 보세요.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허프의 모에서 확률 뭐에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소비자와 점포까지 거리,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면적, 크기죠. 그래서 점포까지 거리, 점포의 면적 규모가 되겠죠. 경쟁 수 이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도 문장이 되겠죠. 지문에 거리 나와 있잖아요. 다음 경쟁 점포의 수 나와 있죠. 면적이 뭡니까?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리 상점의 크기 면적이죠. 경쟁 수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지문. 크리스탈로는 재화 서비스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어때? 중심의 상대크에 따라서 저자 중심, 고자 중심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이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살펴봤어요. 틀린 건 몇 번입니까? 1번이다 할 수 있겠죠. 1번 생각하시고 여튼 상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레일리 모형, 허프 모형 계산해서 꼭 공식은 기하자 그랬습니다. 기하자서 공식은 유인력 어떻게 하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라 그랬죠. 꼭 기하자 그랬어요.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레일리는 크기를 인구수로 고려했지요. 다음 허프는 크기를 매장의 규모, 매장 면적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레일리는 거리 마찰수 개념이 없다 그랬으나 허프는 거리 마찰수 개념을 도입했다 해서 거리의 제곱 이 값이 마찰 계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루 가정 때문에 거리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의 크기다. 꼭 공식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5절 상업 입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여름교재 206페이지입니다. 6절 주거 입지다 소개인데, 주거 입지 이분은 어렵면 뒤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려 멘탈이 붕괴될 정도예요. 뒤지기 어렵고,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아무리 없더라도, 출제한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죠?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10년 동안, 어찌보면, 중개사 자격심이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멘탈이 깨가면서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예요. 물론,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 보장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의 비법이 있죠. 찍기. 이걸로 그것을 보자 생각하시고, 6절 주거입지 과감히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생략하면 우리 교재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도 정리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0페이지를 보세요. 210페이지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이분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지요. 다시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는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주요 지문 이분도 여러 번 한번 풀어보시면서 해설 참고서 OX 구분을 좀 해보시면서 반복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4장 입지 공간구조는 다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교재 5장
정책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